1944년 9월 19일 오전 11시 23분, 1등병 발터 코왈스키는 프랑스 아라우르트 근처에 있는 그의 M4 샤먼 전차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 대의 독일 사우 전차들이 800야드 거리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전차 포탄이 포탑을 관통했을 때 그의 앞 장전수는 전사했습니다. 발터는 교체 로원이자 정비공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까지 평생 동안 정확히 4발의 훈련탄을 장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포수는 선의 속도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있던 전차장은 좌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종수는 울타리 줄 속으로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발터는 75mm 포탄을 약실에 빠르게 장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장전대에서 첫 번째 포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포탄은 38파운드의 고폭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땀과 기름으로 미끄러웠습니다. 포트녹스의 모든 장전수들은 올바른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포탄의 탄두를 앞으로 향하게 잡아야 했습니다. 항동 받침 부분을 약실에 맞추고 장전해야 했습니다. 안전히 밀어넣은 다음 물러서는 순서였습니다. 능숙하다면 전체 동작에 4초가 걸렸습니다. 긴장하면 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발터는 다른 장전수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약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발터는 왼손잡이였고 샤먼 전차의 비좁은 포탑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약실을 제대로 마주하려고 돌아서자 그의 왼팔꿈치가 포수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포수는 그를 세게 밀쳤습니다. 포탄은 그의 소나기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제 전차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은 600야드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발터는 어떤 훈련 교본에서도 제한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약실의 등을 돌리고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른손으로 포탄의 밑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입구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약실의 가장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포탄의 탄두를 뒤쪽으로 약실 안으로 유도한 후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폐쇄기가 포탄을 잡고 쾅 하고 닫혔습니다. 포수는 말없이 발사했습니다. 반동은 뜨거운 금속과 란기를 뒤로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발터의 목을 그슬렸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포탄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등은 돌린 채 왼손으로 유도하고 오른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3초가 걸렸습니다. 폐쇄기가 닫히고 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발터의 기는 잉잉거렸습니다. 코르다이트 연기가 그의 목을 태웠습니다. 세 번째 포탄도 같은 락방향 방식으로 장전했습니다. 2.5초가 걸렸습니다. 네 번째 포탄은 정확히 2초였습니다. 전차장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네 발명 중 4대 격파, 6분간의 전투였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400야드 떨어진 들판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발터는 약실의 등을 돌린 채 탄약 잔여물로 손이 검게 된 채 서 있었습니다. 포수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전차장은 해치에서 내려와 마치 발터가 머리가 2개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75mm 대포를 락방향으로 장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안전수칙, 모든 훈련 절차, 1942년 이후 작성된 모든 교본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발터는 포트녹스 교관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제3군 모든 샤먼 전차 승무원들의 장전 방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발터 코왈스키가 복무했던 M4 샤먼 전차는 독일 전차들과 정면으로 싸우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차는 1941년에 보병을 지원하고 방어선을 돌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고 생산하기 쉬우며 수리가 간단해야 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49,000대의 샤먼 전차를 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좋은 전차였지만 전차들과 1대1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주포였습니다. 샤먼 전차의 75mm 대포는 500야드 거리에서 3인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3호 전차 한 대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면에서 4호 전차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터나 타이거 전차를 관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독일 전차 설계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43년 말까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는 모든 전차는 전투거리에서 샤먼 포탄을 막을 수 있는 전면 장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샤먼의 장점은 속도, 기동성, 그리고 수적인 우세였습니다. 미국 교리는 샤먼 전차 5대가 기동과 측면 공격으로 전차 한 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은 서류상으로는 유효했습니다. 실제로는 샤먼 승무원 5명 중 4명은 측면 공격을 위한 위치를 잡으려다 전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사망률이라고 불렀습니다. 1944년 여름 프랑스에서 파괴된 독일 전차 한 대당 연합군은 샤먼 전차 4대, 때로는 5대를 잃었습니다. 6월, 빌레르 보카주에서 타이거 전차 한 대가 15분 만에 연합군 전차 25대를 파괴했습니다. 7월, 구수두에서는 영국 전차 부대가 칸 남쪽의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려다가 하루 동안 200대의 샤먼 전차를 잃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불리한 확률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전차병들은 도로 앞에 불타버린 샤먼 전차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포탑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전차 포탄이 내부의 탄약을 발화시켜 전차가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먼 전차 포탑의 직격탄이 명중하면 장전수가 가장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는 20발의 포탄이 보관된 장전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포탄들이 폭발하면 매장할 시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차장들은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전면 조준경에 모래주머니를 추가했습니다. 포탑의 예비 궤도 링크를 용접했습니다. 일부 승무원은 독일군이 미끼에 포탄을 낭비하기를 바라며 전차의 지휘 차량처럼 보이는 추가 표식을 그렸습니다. 그것 중 어느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샤먼의 주포는 여전히 정면에서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1대1 전투에서는 먼저 발사한 전차가 대개 승리했습니다. 이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발사 속도 또한 중요했습니다. 전차 승무원보다 더 빨리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는 샤먼 승무원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회는 아니었지만 기회는 있었습니다. 샤먼 75mm 주포의 표준 장전 시간은 한 발당 4에서 5초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전대에서 포탄을 잡고 약실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탄을 정렬하고 밀어넣은 다음 포수가 발사할 수 있도록 물러나는 동작이었습니다. 4호 전차의 독일군 장전수들도 그 시간에 필적할 수 있었습니다. 판터 승무원들은 포탄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약간 느렸습니다. 그러나 판터의 주포는 2배의 거리에서 샤먼을 파괴할 수 있었으므로 속도는 덜 중요했습니다. 미국 전차 학교들은 장전수들에게 표준 방법을 몇 주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약실을 마주보고 두 손으로 포탄을 잡고 똑바로 앞으로 밀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안전하고 반복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차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반격하지 않는 포트녹스의 훈련장에서는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포트녹스의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전수가 왼손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발터 코왈스키는 제3군의 3,000명 왼손잡이 장전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트녹스에서 교관들은 한 가지 장전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약실을 마주보고 두 손으로 포탄을 잡고 앞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훈련장에 정지된 전차에서는 그 규칙이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서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M4 샤먼 포탑의 내부는 가장 넓은 지점에서 7피트였습니다. 장전수는 주포의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포수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전차장은 그들 둘의 뒤쪽과 이에 서 있었습니다. 포가 발사되면 18인치 뒤로 반동했습니다. 포탑이 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선회할 때 내부의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공간은 비좁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오른손잡이 장전수는 장전대에서 포탄을 잡고 약실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포수를 치지 않고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약실 입구와 정렬되었습니다. 왼손은 포탄의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그 동작은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했습니다. 왼손잡이 장전수는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표준 방법을 사용하려면 약한 오른손을 앞으로 하러 포탄을 잡아야 했습니다. 강한 왼손은 뒤에서만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약실 쪽으로 회전할 때 그의 왼 팔꿈치는 넓게 휘둘러졌습니다. 비좁은 포탑에서 그 팔꿈치는 매번 포수의 어깨나 선의 바퀴 또는 무전기 거치대를 때렸습니다. 그 결과 장전 시간이 더 느려졌습니다. 왼손잡이 장전수들은 4초 대신 한 발당 평균 5에서 6초가 걸렸습니다. 훈련에서는 교관들이 이를 허용 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그 추가 2초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1944년 9월 중순, 아라오르트에서 제4기갑사단은 전투 시작 이틀 만에 18대의 샤먼 전차를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는 세 번째 사격을 하기도 전에 피격되었습니다. 사후 보고서에는 여러 장전수들이 폐쇄기 문제로 고군분투하다 전사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한 전차장은 자신의 왼손잡이 장전수가 전투 중 포탄을 더듬다가 떨어뜨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지연으로 그들은 8초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발사하기 전에 전차 포탄이 그들의 포탑을 강타했습니다. 장전수는 즉사했습니다. 포수는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왼손잡이 장전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차가 움직일 때 오른손잡이 장전수들도 표준 방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샤먼 전차는 주포 안정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전차가 거친 지형을 움직일 때 포탑은 흔들렸고 약실도 움직였습니다. 장전수들은 주포의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동작 타이밍을 맞춰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포탑에 서서 누군가 총을 쏘는 동안 38파운드 포탄을 움직이는 약실에 밀어넣는 것은 완벽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장전수들은 한 손으로 약실 가장자리를 잡고 자세를 고정한 다음 다른 손으로 장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포탄을 한 손으로만 제어해야 했습니다. 75mm 탄은 38파운드였습니다. 한 손 장전은 느리고 위험했습니다. 포탄이 때때로 미끄러졌습니다. 전투 중 장전수가 포탄을 떨어뜨리면 회수하는 데에 10에서 15초가 걸렸습니다. 그때쯤이면 전차는 이미 발사했을 것이었습니다. 전차장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전수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장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유능한 병사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전차장들은 좌표를 더 일찍 불러줌으로써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일부는 장전수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전차를 배치하려고 했지만 공식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훈련 교본에는 약실을 마주보고 포탄을 앞으로 밀어 넣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은 해결책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본이 모든 규칙을 깨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터 코왈스키는 우란히 그리고 절박함으로 그의 락방향 장전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944년 9월 17일, 그를 유명하게 만들 전투 이틀 전, 발터의 전차는 라흐 근처의 교전 중 피격되었습니다. 전차 포탄이 그들의 전면 장갑 경사판을 비스듬히 강타하고 이로 튕겨 나갔습니다.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으로 발터는 포탑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오른팔 어깨를 탈골될 만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대대 예무병은 어깨를 제자리에 넣고 발터에게 임무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오른팔이 손상된 장전수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표준 장전 방법은 두 팔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발터는 오른팔로 38파운드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팔을 거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4기갑사단은 정원보다 12대의 전차가 부족했습니다. 난데는 지난 일주일 동안 36명의 장전수를 잃었습니다. 교체 요원은 없었습니다. 전차장 레이먼드 밀러 병장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발터에게 남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월 18일 그들은 아라오르트 동쪽 독일군 진지에서 포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안개를 뚫고 900야드 거리에 4호 전차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밀러 병장은 포수에게 교전을 명령했습니다. 발터는 왼손으로 첫 번째 포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랍구리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표준 방식을 시도하며 약실을 마주보고 두 손으로 포탄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의 오른팔 어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탄이 기울어지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수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전차들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800야드 거리였습니다. 발터는 순수한 공황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약실의 등을 돌리고 왼손으로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맹인이 문 손잡이를 찾듯 약실 입구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뜨거운 금속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그는 포탄의 탄도를 뒤쪽으로 약실 안으로 유도한 후 왼팔을 사용하여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잘못되었고 역방향이었고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폐쇄기가 포탄을 잡고 쾅 하고 닫혔습니다. 포수는 발사했습니다. 반동 폭발이 발터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군복을 태웠습니다. 그는 타는 첨과 피부 냄새를 맡았지만 포탄은 장전되었습니다. 3.5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다음 탄을 잡으려 했습니다. 동일한 동작이었습니다. 등은 돌려져 있었고 왼손이 유도하며 왼팔이 포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단 3초가 걸렸습니다. 포는 다시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판터 전차들이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포탄들이 그들의 포탑을 맹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포탄이 장전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포탄도 장전되었습니다. 그의 왼팔은 노력으로 인해 타는 듯했습니다. 근육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장전했습니다. 이 교전은 4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9발을 발사하여 두 대의 판터 전차를 명중시켰습니다. 세 번째 판터 전차는 나무들 뒤로 후퇴했습니다. 총성이 멈추자 발터의 등은 화약 그을음으로 덮어 있었습니다. 그의 왼팔은 피로로 인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여전히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밀러 상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와 발터를 쳐다보았습니다. 포수 또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상사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속도는 얼마나 빨랐는가요? 발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수는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터가 3초 만에, 때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장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전 장전수보다 빨랐습니다. 그들 소대 누구보다도 빨랐고, 어쩌면 대대 전체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밀러는 발터에게 방금 그가 했던 그대로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잘못되어 보라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전 교범의 모든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약방향 장전 방식은 육군 교범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세 가지 요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지렛대 원리, 공간 활용,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장전수가 표준 방식으로 폐쇄기를 마주보고 장전할 때 그는 포탄을 밀어넣기 위해 두 팔을 앞으로 완전히 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팔을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38파운드의 무게를 밀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정비공들은 팔을 쭉 펀 채 무거운 것을 밀면 가장 약한 지렛대 효과를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어깨 대신 손가락으로 문을 밀어 고착된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터가 폐쇄기의 등을 돌렸을 때 그는 물리 법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팔을 뻗어 포탄을 앞으로 미는 대신 팔을 구부리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뒤로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짧고 강력하며 효율적이었습니다. 그의 왼팔은 24인치 대신 단 12인치만 움직이면 되었습니다. 또한 삼두근만 사용하는 대신 어깨와 등 근육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른 장전이었습니다. 정면을 보고 장전할 때 4초가 걸리던 것이 등을 돌리고 장전할 때는 3초, 때로는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공간이었습니다. 샤먼 전차의 포탑은 비좁았습니다. 장전수가 폐쇄기를 마주볼 때 그의 몸은 2피트의 측면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팔꿈치는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포의 직각으로 위치했습니다. 그 자세에서는 포수나 선의 장치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모든 충돌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때로는 포탄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발터가 등을 돌렸을 때 그의 몸의 윤곽은 좁아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포의 직각이 아니라 평행하게 정렬되었습니다. 그는 이 피트 대신 아마 10인치의 공간만을 차지했습니다. 포수는 팔꿈치에 부딪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장은 발터의 머리에 부딪히지 않고 몸을 숙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승무원은 더 많은 움직일 공간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동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 장전수들은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을 먼저 쓰도록 배웠습니다. 이는 타당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좁은 포탑에서 오른손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팔을 뻗으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어야 했습니다. 그 동작은 어색했습니다. 이는 의식적인 합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드레날린과 공포가 지배할 때 그 협응력은 무너졌습니다. 장전수들은 허둥대고 포탄을 떨어뜨려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왼손잡이 장전수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한 손으로 먼저 움직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본능에 락행했습니다. 발터의 락방향 장전 방식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로 사용하는 손인 왼손으로 등 뒤로 팔을 뻗었습니다. 그 동작은 자랑스럽고 본능적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포화 속에서 그의 뇌가 비명을 지르고 손이 떨릴 때 근육 기억이 작동했습니다. 그의 왼손은 보지 않고도 폐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입구를 느끼고 포탄을 정확히 밀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었으며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장전수 모두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 장전수도 오른손을 먼저 사용하라 동일한 락방향 동작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샤먼 전차 운용에 관한 모든 안전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터가 다른 사람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면 군법 회의에 회부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차 포술에 대한 육군 공식 규정인 기술 교범 9-731A에는 장전 절차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전수들은 항상 폐쇄기를 마주 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장전하는 동안 포탄과 시각적 접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두 손을 사용하여 협응된 동작을 해야 했습니다. 장전 후에는 반동 경로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75mm 포의 등을 돌리는 것은 이 네 가지 규칙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타당한 이유로 존재했습니다. 폐쇄기를 볼 수 없는 장전수는 포탄을 잘못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정렬된 포탄은 폐쇄기 메커니즘을 걸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 중 폐쇄기가 걸리면 전차의 작동 불능을 의미했습니다. 교범은 북아프리카에서 부적절한 장전 기술이 치명적인 폐쇄기 고장을 유발한 세 가지 문서화된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그 폭발로 인해 전체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밀러 상사는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발터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944년 9월 18일의 교전 후 밀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반을 보고하고 최고의 장전수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944년 9월 19일 이 이야기의 서막을 난 교전에서 발터의 승무원은 락방향 장전 방식을 사용하라 6분 만에 4대의 판터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다른 전차장들도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의 대대가 한 대를 파괴할 때마다 2대의 전차를 잃고 있다면 그러한 불리한 확률을 이기는 승무원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4년 9월 20일경에는 대대 내 다른 3명의 장전수가 발터의 기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9월 21일에는 그 수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투 중에 폐쇄기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약방향 장전 방식을 사용하는 전차들은 교전당 6발에서 7발 대신 9발에서 1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판터 전차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치명적인 사격을 가했습니다. 승무원 생존율이 급증했습니다. 4기갑 사단의 전과 비율은 4대1로 분리했던 것에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정비고 뒤에서의 속삭이는 대화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빠른 시연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서면 지침도
공식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급이 있는 누군가가 알아차리면 군법 회의에 해부될 수도 있는 기술을 장전수들이 서로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크레이튼 에이브람스 중령이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에이브람스는 37전차 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세였고 이미 공격적인 전차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벌지 전투 당시 바스통으로 돌파한 기갑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훗날 육군 참모총장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944년 9월, 그는 자신의 순무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대대장이었습니다. 1944년 9월 23일, 에이브람스는 훈련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장전수가 폐쇄기의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전수는 3초 이내에 동작을 완료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순무원들에게 전차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한 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밀러 상사가 앞으로 나서서 에이브람스에게 발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낙방향 장전 방식과 그 결과, 그리고 생존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말없이 경청했습니다. 밀러가 말을 마치자 에이브람스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번보다 더 효과적인가요? 밀러는 평균적으로 포탄 한 발당 2초 더 빨랐다고 대답했습니다. 포화 속에서 명중률도 더 높았습니다. 포탄을 허둥대는 일도 줄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순무원들의 협응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에이브람스는 30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훈련 지역의 모든 전차병들은 밀러와 발터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이브람스는 전쟁에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전차 승무원들의 전투 방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브람스는 대대 내 모든 장전수들에게 즉시 역방향 장전 방식을 배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범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과 비율과 승무원 생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75mm 포회 등을 돌리는 것이 그의 부하들을 살린다만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37전차 대대는 모든 교체 장전수들에게 발터의 기술을 훈련시켰습니다. 에이브람스는 발터를 데려와 시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동작을 단계별로 몰아주게 했고 숙련된 장전수들이 발터의 3초 기록과 일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그 훈련은 비공식적이었습니다. 어떠한 서면 문서도 하전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수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효과적인 실용적인 지침일 뿐이었습니다. 1944년 10월 1일까지 37대대 장전수들의 90%가 전투에서 역방향 장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교전 시간은 12분에서 8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의 전과 비율은 1대1보다 더 좋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적은 전차를 잃고 더 많은 판터 전차를 파괴하며 살아 돌아왔습니다. 4기갑 사단의 다른 대대장들도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에이브람스에게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일부는 즉시 이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저항했습니다. 그 범은 그 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했습니다. 상급 사령부의 승인 없이 하전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패튼 장군이 3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튼은 정확히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속도와 결과였습니다. 그의 참모진이 4기갑 사단의 전후 보고서를 몰아주었을 때 패튼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장전수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가? 1944년 10월 7일 패튼은 4기갑 사단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발터가 역방향 장전 방식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3명의 장전수가 그 기술을 따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톱워치로 시간을 쟀습니다. 3초, 2.8초, 2.9초였습니다. 패튼은 참모장에게 몸을 돌려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3군 소속의 모든 전차대대는 즉시 이 장전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거부하는 대대장은 해임될 것입니다. 악방향 장전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장전수를 군법회의에 해부하는 장교는 패튼에게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3군에는 11개의 기갑사단과 약 4,000대의 샤먼 전차가 있었습니다. 2주일 이내에 악방향 장전 방식은 3군 전체의 표준 관행이 되었습니다.
훈련 장교들은 교체 승무원들에게 일을 시연했습니다. 베테랑 장전수들은 신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기술은 대대에서 대대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삭임이나 정비고 뒤에서의 비밀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채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측정 가능했습니다. 194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3군의 전차 전과 비율은 미국군에게 3.2대 1로 불리했던 것에서 1.4대 1로 개선되었습니다. 샤먼 승무원들은 독일군이 교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독일 전차들을 파괴했습니다. 승무원 생존율은 18% 증가했습니다. 락방향 장전 방식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1군과 9군도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1945년 1월까지 유럽 전역의 장전수들은 폐쇄기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3월경 태평양 전선에도 도달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싸우던 전차 승무원들도 발터가 프랑스에서 우란이 발견했던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육군은 기술 교범 9-731A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는 여전히 장전수들이 폐쇄기를 마주 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숙련된 전차장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범은 이론이었습니다. 락방향 장전 방식은 생존이었습니다.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날 무렵 수만 명의 샤먼 전차 장전수들이 발터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그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발터 코왈스키에게 일어난 일은 육군이 비전통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발터 코왈스키는 락방향 장전 방식을 발명한 공로로 어떠한 메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칭찬도 공식적인 인정도 없었습니다. 육군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훈장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위반이 생명을 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승진은 받았습니다. 1944년 10월 15일 밀러 상사는 발터를 상병으로 추천했습니다. 그 승진은 이루어졌습니다. 발터는 전쟁에 남은 기간 동안 37전차 대대의 전차 장전수로 복무했습니다. 그는 대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10월부터 5월 사이에 14번의 더 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전차는 3번 피격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무사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5월 사이에 독일 전차 23대를 파괴했습니다. 월터는 모든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격의 후방 장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그는 눈을 가린 채 75mm 포탄을 2.3초 만에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 동작을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의식적인 생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월터는 디트로이트로 돌아와 포드리버 루즈 공장에서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1947년에 결혼하여 3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1986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포드에서 41년을 일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명한 기술은 그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 전쟁 동안 미군 전차 승무원들은 북한의 T-34 전차에 맞서 개량된 샤먼 전차를 사용했습니다. 장전병들은 배치 전에 포트녹스에서 후방 장전 방식을 훈련받았습니다. 제1해방사단의 전투 보고서들은 부산 방어선 주변의 근접 전차 전투에서 장전 속도가 매우 중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후방 장전 기술은 해방대 샤먼 전차 승무원들에게 측정 가능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장전 시간은 2.8초로 북한 장전병들의 4초에 비해 훨씬 빨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최후의 전투 샤먼 전차가 남베트남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전차들은 구식이 되었지만 장전 원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M48 전차를 운용하는 승무원들은 90mm 포의 후방 장전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 동작은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몸을 돌립니다. 폐쇄기를 손으로 더듬어 찼습니다. 포탄을 밀어 넣습니다. 포가 더 커졌다고 해서 물리학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자동 장전기가 도입된 후에도 월터 기술의 변형은 계속 유효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반자동 장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장전병은 포탄이 자동 장전 장치에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수동으로 포탄을 다룹니다. 포트 베닝에서의 훈련은 1980년대 후반까지 후방 그립 방식의 수정된 버전을 가르쳤습니다. 베트남에서 복무하며 이 기술을 직접 경험한 교관들은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했습니다. 1993년 제4기갑 사단 전술을 연구하던 한 군사 락사가가 전후 보고서에서 후방 장전 방식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 락사가 월터를 참전 용사 명부를 통해 찾아내 그 기술에 대해 물었습니다. 월터는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어깨를 다쳤을 때 그가 알아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락사가 그것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전선 병사들에게서 나온 가장 중요한 전술적 혁신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채택한 부대의 생존율 향상을 바탕으로 미국 전차 승무원 300에서 500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추정치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유럽 전선에만 해당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그리고 뒤이은 수십 년간의 훈련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월터는 2004년에 8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미시간주 클린턴 타운십에 있는 레저렉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부고 기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그의 복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전차의 전투 방식을 바꿨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 자녀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7명의 다른 남성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전 용사였으며 모두 전직 전차 장전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월터와 함께 복무한 사람들에게서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날 전에는 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이해했기에 찾아왔습니다. 후방 장전 방식은 현대 주력 전차의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전차 장전병들에게 표준 관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구형 M48 전차와 M60 전차를 운용하는 승무원들은 베트남 전쟁을 거쳐 1970년대까지 그 기술의 번영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수동 장전을 사용한 마지막 미군 전차 승무원들은 초기 M1 에이브럼스 전차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조차 자동화가 표준이 되기 전까지 훈련에서 후방 방식의 수정된 버전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에 있는 국립기록보관소에서 월터의 복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서들은 장전 기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계급, 부대, 그리고 복무 날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944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제4기갑 사단 전후 보고서를 요청한다면 간략한 언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개선된 장전 시간과 승무원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결과를 기록할 뿐입니다.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있는 특허 박물관에는 복원된 M4 샤먼 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1944년 당시와 똑같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포탑 오른쪽에 있는 장전병의 위치는 비좁고 답답했습니다. 월터가 서 있던 곳에서 보면 그가 애등을 돌렸는지 즉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식으로도 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박물관의 안내판은 샤먼 전차의 사양, 장갑 두께, 포 구경, 엔진 마력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미군 전차 승무원들이 독일 전차에 대한 샤먼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술을 개발했다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월터 코왈스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후방 장전 방식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 죽지 않으려 노력하는 20살 겁먹은 정비사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장군이나 전술 또는 우수한 장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속에서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포탄을 장전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정비사들에 의해서입니다. 규칙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규칙을 깨뜨리는 군인들에 의해서입니다. 월터 코왈스키는 결코 자신이 영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른팔을 쓸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던 디트로이트 출신의 앤손잡이 젊은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구했고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숨겨진 역사들과 계속 연결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커뮤니티는 텍사스에서 태즈메이니아까지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참전 롱사부터 락사 애호가까지 여러분은 이곳의 특별한 일원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